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온 가슴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이 느낌을 저는 실제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토록 천사같이 착하고 성실한 내 남편이 이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저는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털어놔 볼게요. 어머나 형님, 이거 신상 아니에요? 어디서 나셨어요? 비싸잖아요. 아, 이거? 이번에 그이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줬지 뭐야. 나도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보너스 생겼다고 사주네. 어때? 예뻐? 너무 예쁘죠? 저는 갖고 싶어도 평생 못 가질 것 같은데 형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동서, 우리도 뭐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신혼살림 처음 시작해서 돈 10,000원도 허투루 안 쓰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동선에도 곧 좋은 날 올 거야. 시작부터가 나보다 훨씬 좋았잖아. 제게는 나이가 한참 어린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이 남편보다 5살이 어렸고 시동생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와 남편이 동갑이니 동서와 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동서는 제가 갖고 오는 백과 옷, 화장품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질투도 많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때로는 귀여워 보였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동서 생일이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스카프도 사주었고 향수와 명품 화장품도 선물했으며 부모가 없는 동서네 집에 아침 일찍 가서 손수 미역국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그럴 때마다 제게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이렇게 따뜻한 미역국 제 생일에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엄마가 없어서 늘 엄마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형님이 완전 제 엄마 같아요. 이렇게 젊은 엄마가 어딨다고. 고마워 동서. 동서는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재미있게 살자. 내가 곁에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미역국 맨날 끓여줄게. 알았지? 형님,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형님, 내 언니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도 없을 때는 형님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이고, 됐네요. 나 벌써 동서같이 큰 딸내미 둘 생각 없거든요. 얼른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먹자. 아이같이 울먹이며 미역국을 먹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 너무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게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를 마치 제 아이한테 대하듯이 잘 돌봐주고 귀엽게 봐주었어요. 동서의 어린 시절은 불운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동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렸고 아빠는 그런 아내를 기다리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배를 타러 나간다며 어린 동서를 할머니에게 맡겨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얼굴만 비추러 오셨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오셨고 동서가 걸림돌쯤으로 생각되었는지 단 하룻밤도 함께 자지 않고 밥만 먹고 사라지셨다고 했죠. 그런 동서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랐는데 할머니는 시장에서의 오랜 일로 몸이 많이 힘들어서인지 매일 동서를 구박하고 소리 지르고 하셨답니다. 손녀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할머니가 싫어서 나중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동서는 술을 한 잔 먹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제게 털어놓았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딱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며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아무것도 모를 10살도 안 돼서 그런 삶을 살았으니 동서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굉장히 익숙했고 또 빨랐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자리를 할 때에도 저와 제 남편, 시부모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았고 무조건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저는 왠지 그런 모습마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랐던 저는 올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 한마디라도 챙겨주었죠. 동서,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어버이날이잖아. 나 일찍 시댁에 가서 이틀 동안 자고 올 건데 나랑 같이 놀아주라. 시간 좀 내줘. 어머, 형님 친정에 안 가세요? 친정도 다녀오셔야 하잖아요. 친정은 그 전주에 미리 다녀오기로 했어. 난 동서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단 말이야. 같이 놀아줄 거지? 우리 뭐 할까? 계속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어디 바람 쐬러 다녀올까? 형님, 저야 너무 좋죠. 저는 가고 싶어도 친정이 없어서 마음이 쓸쓸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동서가 이런 저를 잘 따르는 듯 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몇 년간은 정말 이렇게 잘 지냈었어요.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항상 고마워했고 저희 친정에도 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만 갔죠. 남편과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긴 연애 기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잘해줬고 이해심도 좋았어요. 특히 남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저와 대판 싸운 게 몇 번 있는 것 빼고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친절함은 때때로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어졌고 특히 여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남편이 자주 들리던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어려운 일에 처해 도와준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는 저와 결혼 전이었으니 제 남친이었던 시절이었죠. 그 직원이 제 남편 연락처를 물어봤고 감사함에 식사를 대접해서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었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단둘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오빠 정말 그 여자랑 밥이라도 먹은 거야? 정말 그런 거냐고. 아, 그게 말이야. 그때 도와준 것 때문에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꼭 밥을 사준다고 해서. 아휴 오빠 정말 왜 그래? 고마우면 말로 하든가 아니면 뭐 식사권이라도 주면 되지. 꼭 그렇게 단둘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느냐고. 한 번 거절했는데 뭐 또 계속 시간 내달라고 하는 걸 어떡해. 나도 난감했다고. 오빠는 그럼 다른 사람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그냥 거절 못해서 같이 갈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어떻겠어? 내가 다른 남자랑 단둘이 오빠한테 말도 안 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어떨 것 같냐고. 아이, 소영아,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뭐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밥 한 끼 대접해준 것뿐이라고. 남친 성격은 늘 이랬어요. 잘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과한 친절을 베풀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일로 인해 대판 싸움을 하고 난 후에 며칠 동안 남친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화가 풀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여자가 아무리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연락을 피한다고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남친의 행동 때문에 저는 더욱더 화가 났고 그런 저의 화를 풀어주려는 방법을 찾느라 남친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었답니다. 제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친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을 보더니 여동생이 이런 말도 했었어요. 언니, 내 전 남친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잖아. 내가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런 남자 진짜 피곤해. 나중에도 꼭 이런 것 때문에 화나고 그럴 거라니까.
내가 한두 번 하는 줄 알아? 그런가? 그래도 너무 착해서 그런 거잖아. 괜찮지 않을까? 아유, 솔직히 얘기해줘. 여자가 마음 먹고 언니 남친 같은 사람 꼬시려고 작정해봐. 한 번에 홀딱 다 넘어가지. 그건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바보야, 바보. 난 그런 남자 완전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언니도 잘 생각해. 제 여동생은 똑부러진 아이였어요.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죠. 특히나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몇 명을 사귀더니 완전히 남자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여동생의 조언을 들으니 제 남친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크게 다투지 않았어도 제가 혼자 은근히 기분 나빴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남친과 이런 문제로 기분이 나쁠 때마다 몇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친은 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저 혼자 속으로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쯤은 고민을 했었죠. 혹시 앞으로도 계속 날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만약에 결혼하면 결혼해서도 다른 여자가 밥 먹자고 했다고 단둘이 가서 밥 먹고 여행 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데 괜히 이혼이라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헤어져 버릴까? 내 동생이 그랬잖아. 뻔하다고. 저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한동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배려심 깊은 마음 때문에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 갑자기 더 좋지 않아진 데다가 엄마에게 암이라는 병까지 찾아와서 저희 가족이 아주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뜻 자신이 모은 돈을 제게 내밀면서 꼭 필요한 순간인 것 같다고 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여자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저는 그때부터 남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다 바쳐 이 남자를 사랑할 것이고 이 남자는 저와 제 가족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친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히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엄마도 투병 생활을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남친이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였는데 집안에서 결혼을 재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을 많이 배려해 주었답니다. 남친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친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번듯한 성격과는 조금 많이 다른 사람이었죠. 딱 외모만 보기에도 껄렁껄렁해 보이고 뚜렷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면서 알바를 하다 관두곤 했었습니다. 말투부터 행동까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하다못해 형의 여자친구인 제게도 과한 농담이나 지나친 남녀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제 기분이 나쁜 적도 많았죠. 한 번은 남친의 생일이라서 술집에서 조촐하게 남자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남자친구의 동생이 왔었어요. 빈손으로 덜렁 와서는 유치하게 뭐 이런 짓을 벌이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아이 형, 뭐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 뽕짝이다. 뭐 이런 짓거리까지 하면서 생일 챙기고 싶냐? 나이도 겁나 많아서 노는 수준하고는. 야, 말 조심해. 그런 말 실례인 거 알면서 그러냐? 실례는 개뿔.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부른 거야. 엄청 어른인 척 행세하더니만 이러는 꼬라지가 웃겨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 말 조심하라니까. 너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돌아가. 그리고 네 예비 형수가 성의껏 준비해 준 건데 너 이거 엄청 버릇없는 행동이다. 알았냐? 나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 아하이, 그러셔. 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완전 뭐 벌써 결혼하기 전부터 꽉 잡혀 사는구만. 꼴 좋다, 꼴 좋아.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남친 동생의 언행에 저는 그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었고
남친은 제게 미안하다며 남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친구 2명도 함께 있었는데 저보고 저런 집안과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걱정까지 해주더라고요. 와, 정말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냐? 네 남친 친동생 맞아? 결혼은 집안끼리 한다는데 너 너무 걱정된다, 야. 결혼 정말 할 거야?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저런 놈을 시동생이라고 부르고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아휴, 그러게. 나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잘 알아서 중재해주겠지. 야, 모르는 소리 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너 지금이나 저렇게 데리고 나가서 혼을 내든 뭐라든 하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네 편 드는 게 아니라 지 가족 편 든다고 하더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 사람들이 다 그렇대. 난 절대로 저런 싸가지 동생 있는 집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친구들까지 이런 소리를 하니 저도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친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약속했기에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고 결혼을 준비했고 열심히 사랑해 나갔습니다. 솔직히 남친은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책임감이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이 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많은 돈은 없어도 왠지 이 사람과 살면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저만의 확고한 마음도 있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제 사정 뻔히 아는 남자친구는 제게 2천만 원이나 몰래 주면서 혼수 준비를 하는데 쓰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남자가 생각하는 건 언제나 저보다 한 수 위였어요. 저희 엄마는 이런 남친을 자식처럼 여기며 많이 아껴주었고 또 많이 의지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남자친구의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남자친구가 제게 2천만 원을 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 우리 예비 형수님, 우리 형이 준 2천만 원 잘 쓰셨나 모르겠네요. 네?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거 아는 게 중요한가요? 그런 거 따위 어렵지 않아요. 우리 형 컴퓨터 몰래 들어가서 비번 치면 은행 거래 내역 다 나오는데요, 뭐. 내가 뭐 우리 형 비번 알아내는 게 어렵겠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건 형이 제게 준 돈이고 그걸로 신혼집 살림 준비하느라. 우리 형수님, 너무 멍청하네. 내가 왜 전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쓴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모르게 준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뭐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사람이 입 막은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나? 이거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더도 말고 딱 1,000만 원만 준비해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형수님 참 좋아해 줄게요. 네? 아니, 도련님, 제가 그 돈이 어딨어요. 지금 저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형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발요. 우리 형 돈이면 그 안에 내 용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나도 너무하잖아요. 그냥 눈 뜨고 다른 사람한테 홀라당 빼앗겨버려서. 아니면 내가 형수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계좌번호 문자 보낼게요. 이만큼 씁니다. 남친 남동생은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남친이 저를 도와준 걸 어떻게 알고 제게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더욱이 남친 부모님과 제 엄마한테 말을 한다는 협박까지 해대면서 돈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일 같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친에게 말을 하려고 하던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 말을 하면 형제간의 의리만 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또 제 친구들 말처럼 나중에 결국은 자기 핏줄 편을 든다고 했는데 저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며칠을 보냈는데 결혼식 전날 남친 남동생이 또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형수님, 내일 그럼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수금하는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저기, 며칠만 기다려요. 제발 비밀로 좀 해줘요. 그거 알게 돼서 서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칠만요. 양가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곤란해질 것 같아 저는 결국 그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장에 싹싹 긁어 모아 결혼을 한 상태인지라 돈은 하나도 없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 가서도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그 궁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저보고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애써 별일 아니라고 말을 하고 저는 카드사에서 하는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 남자친구 동생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못을 받고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으면 될 일을 저만 혼자 끙끙 앓고 결국 시동생을 더 날뛰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그 당시 시동생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려서 아직 철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시동생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사랑 하나 믿고 따라다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시동생의 저런 인성을 알고도 좋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며 지냈죠. 결혼을 막 했을 때에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제가 워낙에 없이 결혼했었고 남친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했으니 큰돈을 갖고 있지도 못한 상태였죠. 월급쟁이 생활이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뻔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 친한 선배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그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남편도 저도 너무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은 특히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저를 아주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봐봐. 당신이랑 결혼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된 거 봐. 당신은 나한테 완전 행운의 천사인가 봐. 에이, 아니야. 당신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당신 선배한테 고마워할 일이지. 왜 나한테 고마워해? 나도 정말 좋아.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네.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고 제일 행운인 것 같아. 영원히 당신만 사랑할게.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신혼여행 1년 정도는 단 하루도 인상 쓰는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제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상태였는데 제 남편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서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제게 귀띔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 시동생 여자친구는 시동생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와도 자주 만나고 워낙에 언니 하면서 잘 따랐던 터라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언니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은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일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그게 형님 있잖아요. 형님 여자들한테 인기 많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니. 이 사람 결혼한 유부남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딱 봐도 인기 많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제가 좀 보는 눈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아주버님은 외모도 정감 있게 생기셨고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하고 또 그 나이에 벌써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많겠죠. 안 그래요? 여자들이 가만 안 두실 것 같은데. 어머나 동서, 못하는 말이 없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내 남편이 잘나서 그런다고 하니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냥 좋지만은 않네. 앞으로 그런 말은 좀 조심해주라. 뱃속에 애가 다 듣고 있잖아. 어머, 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했죠.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전 그저 걱정이 돼서. 예비 동서의 말을 들으니 뭔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면서 애교도 많고 새파랗게 어린지라 제가 좀 예뻐하긴 했는데 이런 말이 마냥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시동생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제 남편의 도움으로 작은 빌라 전셋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삶이 조금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고 기댈 가족, 친지도 없었고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늘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항상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어려서 그렇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많이도 아껴주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일 선물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곳에 데려가 비싼 음식도 사주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아주 많이 따랐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면서 저희는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몇몇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이 동서를 조금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동서가 제게 유난히도 제 남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형님, 아주버님은 토요일도 출근하시나 봐요? 사무실에 계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데 가시는 건 아니죠? 아, 매번은 아니고 조금 바쁜 일 있을 때만. 사무실에 여직원이 나랑 친해서 이 사람 거짓말도 못해. 아, 그렇구나. 형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맨날 비싼 옷, 비싼 가방에 좋은 음식만 드시고. 저희도 곧 이사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아유, 죽겠네요. 어머나, 동서도 알잖아. 이 사람 사업운이 좋아서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에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잘하는 스타일이라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야, 아마. 그저 복이지 뭐. 형님, 혹시 그러면 막 아주버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은 없어요? 아니, 주변에서 말 들어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들 밖에서 오피스 와이프 하나쯤은 다 둔다고 하던데. 어머나,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큰일 날 소리 하네. 그건 엄연히 간통이고 불륜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동서 아주버님, 그런 사람 절대 아닌 거 몰라?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에이, 남자는 믿는 거 아니라잖아요. 다 짐승이죠. 남자 다 똑같아요, 형님. 아주버님이라고 뭐 다를 줄 알아요? 그냥 저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의 말을 들으니 불현듯 얼마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밖에 외출을 했다가 남편의 사무실에 들렀더니 사무실 여직원이 당황하며 제게 남편에 대해서 둘러댔었거든요. 분명히 남편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은 손님이랑 외출을 했다고 한 일 말이죠. 그것 말고도 몇 번이나 남편의 늦은 퇴근 시간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떠올라 제 머리가 아파왔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도 제 남편이 워낙에 착하고 성실하던 사람이라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동서의 말을 들으니 그때부터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사무실에도 몇 번 전화를 걸어 여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기, 사모님, 사실은 어떤 손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사장님이 요즘 외출을 많이 하세요. 여자 손님이신데 거래처라고 하시긴 하는데 거래처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여자 손님이라고요? 괜찮으니까 더 얘기해 봐요. 거래처라고 하기엔 조금 뭐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다정해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보고 먼저 퇴근하라고 하시기도 하셔서요. 제가 약속 있어서 사무실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렸는데 사장님 저녁회의가 있는 시간인데 그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나한테 말해줬어야죠. 앞으로 그런 일 또 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 좀 해줘요. 괜찮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요. 알았죠? 사무실 여직원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에 순간 멍해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성실하고 저밖에 모른다고 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쳤죠.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여직원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결국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을 100% 믿고 살았고, 여자들이 남편 의심해서 주머니 뒤지고 핸드폰 뒤지고 하는 삶은 저는 절대로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살았었으니까 말이죠. 남편의 주머니 속을 뒤졌고 핸드폰도 뒤지며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남편이 밖에서 굉장히 밝게 웃으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남편을 붙들고 그 여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 생겼니? 남자들 돈 좀 만지고 시간 여유되면 여자들 만나고 다닌다던데 당신도 그런 족속이야? 뭐? 이 사람이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틀 전 저녁에 뭐 했어? 사무실에 있었다며. 임원회의 했다면서. 솔직히 말해. 내가 김대리랑 통화했거든? 그날 당신 매우 일찍 초저녁부터 나갔다고 하던데 임원회의를 어디 밖에서 했나 봐? 아? 저기 그게 갑자기 그게 취소가 돼서. 이거 봐. 당신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야. 밤 10시에 임원회의가 아직도 안 끝나서 저녁도 못 먹고 있다면서 먼저 자라고 한 거 안 보여? 안 보이냐고. 당신 도대체 뭐야? 뭐냐고.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그냥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뭐 부탁할 게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식사 한번 한 거야. 다른 거 전혀 없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자지? 그 사람 여자 맞지? 그니까 나한테 말을 못하지. 안 그래? 여자 맞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여자랑 같이 그렇게 맨날 밥 먹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의심을 안 하게 생겼니?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남편은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하늘에 맹세코 우리 애들한테 맹세코 아무 일 없었어. 그냥 그 여자가 하도 부탁하면서 밥 먹어달라. 그리고 일 좀 소개시켜달라고. 보험일 힘들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몇 번 만난 것뿐이야.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일자리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정말이야. 나 모든 거 걸고 다 맹세해. 정말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장 속 옷들을 밖으로 다 꺼내며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래도 화가 가시지 않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죠. 남편은 제가 오해한 것이라며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들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고 제가 하자는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빌기만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죠.
남편의 그 특유의 성격상 일자리 소개시켜달라며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을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저만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제가 남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후 답답한 마음에 저는 동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꼬치꼬치 캐물으며 제 남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형님, 그 말을 믿으세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이런 말 할 처지는 안 되지만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 둘 다 남자예요. 아주버님에 비하면 제 남편이 형편없긴 해도 그래도 다 똑같은 짐승이라니까요. 저 같으면 그런 남자랑 절대 못 살아요. 그래도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내 남편 능력도 있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 건 맞아. 에이, 남자들 다 똑같아요. 그렇게 감싸고 돌 일이 아니라니까요. 형님, 정말 바보 같다, 바보 같아. 저 진짜 형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언니, 아니, 우리 엄마 해달라고 할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서 형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동서 마음 알지. 마음 써줘서 고마워. 근데 나 이번 일은 이렇게 덮을래.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이 가정 깨고 싶지도 않고. 동서는 제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았더니 몸살 기운까지 있어 약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저를 걱정할 정도로 제 몸 상태는 심각했죠. 그런데 그때 집에 퀵으로 무언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안 적힌 낯선 서류 봉투 한 장이었고 그 안에는 경악할 만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펼쳐보는 순간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고 차마 아이들이 볼까봐 얼른 다시 사진을 봉투에 넣어 방 안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락없이 제 남편은 웃으며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있었죠.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그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던지 욕이 다 나왔어요. 당장에 남편에게 그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 보냈고 남편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이거 어디서 났어? 나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나 이런 사진 찍은 적이 없어. 내가 이런데 왜 가? 아니, 나 절대 아니야, 여보.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 배신자, 위선자. 아니야, 여보 진짜 아니라고.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어? 남편은 제 팔을 부여잡으며 절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손 안 치워?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같이 더러운 놈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애들이 너랑 같은 공기 마시는 것조차 안타깝고 불쌍해. 돈 좀 버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니?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 그년이 그렇게 잘해주디? 여보. 나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래, 저번에 내가 말한 대로 밥 몇 번 먹은 적 있어. 하도 사정을 하고 돈이 어렵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었어. 보험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사 관련돼서 보험도 몇 개 들어주고. 근데 이거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그냥 나는 재수 씨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야, 이거 누가 분명히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라고. 나 정말 억울해, 여보. 동서가? 됐어. 핑계대지 마. 됐다고.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 떡하니 보인 사진을 보고 제가 어떻게 남편 말을 믿겠습니까? 결국 며칠 동안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고 남편은 끝까지 제게 아니라고 하면서 버텼죠.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의 통제에서 벗어난 저를 보더니 여동생은 단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형부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던 여동생이 형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는데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고 하면서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느냐고 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정을 일부러 파탄낼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너무 흥분해서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은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건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도 기억났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에 대해서 항상 나쁜 말을 해서 제가 화가 나도록 만든 사람을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동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가 자꾸 옆에서 저를 부추기면서 제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게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 동생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후에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동서, 혹시 뭐 좀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나한테 자꾸 내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야? 내가 사실 뭐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형님, 왜요? 사진 보셨어요? 사진?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 형님,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제가 말도 하지 않은 사진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동서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 동생은 아무래도 뭔가 냄새가 난다며 일단 그 사진부터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그 사진이 합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동생은 분명히 뭔가 있다고 했죠. 언니, 뭔가 냄새가 나, 분명히. 언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알아볼게. 언니 동서 말이야. 내가 전부터 그랬지. 뭔가 범상치 않다고. 불쌍하게 잘한 건 잘한 거고 왜 이렇게 언니네 집안에 관심이 많고 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나 내가 얘기한 적 있었잖아. 뭔가 이상하다니까. 설마 뭐 이상한 게 있겠어? 형부가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고 뭔가 이상한 것도 있고 아무튼 기다려 봐봐. 무조건 언니도 화만 내지 말고. 여동생은 그 후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제게 그 사진이 정말 조작한 합성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거봐. 그 사진 말이야. 다 가짜래, 가짜. 아주 교묘하게 합성한 거라더라. 내 친구 디자인하는 애 있잖아. 걔 통해서 내가 알아봤거든.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뒤에 누군가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니 동서 말이야. 걔 연락처 내놔봐. 정말? 합성이라고?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진짜 사진처럼 보였는데.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주 이런 걸로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고. 누군지 내가 아주 잡으면 다 족쳐버릴 거니까 일단 언니 그 동서 전화번호나 말해봐. 아니다. 언니 시동생이라는 놈 있지? 그놈 전화번호 좀 줘봐. 시동생은 뭐하러? 요즘 시동생 바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느라 몇 달씩 지방에 있다고. 시동생 완전 양아치 아니었어?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분명히 언니 동서가 이상한 짓 꾸밀 때 같이 쿵짝했을 거야. 그니까 일단 시동생 연락처 먼저 내놔봐. 얼른. 안 그러면 내가 언니네 시댁에 찾아가는 수가 있어. 저는 일단 여동생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버텼어요.
분명히 지금 이 상태로라면 상황을 더욱 크게 만들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여동생은 제가 알려주지 않자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한 후에 전화번호를 받아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유지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억울했다고 했던 사진도 합성사진으로 판명이 났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도 아빠와 함께 있는 집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풀이 다 죽은 모습으로 저를 보더니 눈물까지 흘렸어요. 미안해, 여보. 나 당신하고 애들 없이 단 하루도 못 살겠어. 제발 나 떠나지 마, 여보. 나 정말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알았으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울지 마. 당신 착한 거 세상이 다 알고 나도 알고 애들도 알아. 근데 당신도 어쨌든 단둘이 그렇게 몇 번이나 만나고 한 건 잘못한 거잖아. 결혼한 남자가 왜 다른 여자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건데? 안 그래? 알았어. 정말 미안해. 진짜 그건 내가 몇 번이고 사죄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떠나지 마. 알았지? 난 정말 예나 지금이나 당신밖에 없다고. 남편은 밥 한 그릇도 못 먹은 얼굴로 아이들 곁에서 단 1분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저는 따뜻한 찌개를 끓여 밥을 해주었고 며칠 만에 저희 가족은 식탁에 앉아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결혼할 무렵까지 정말 정신도 못 차리고 양아치 짓만 하던 시동생이지만 지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려서 최근 몇 년간은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하느라 별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저기 형수,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너무 저도 갑작스럽게 형수 동생분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놀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요. 그게 내 동생이 좀 성질이 불같아서 그랬나 본데 일단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저 사실은 집사람이 저한테도 몇 번이나 형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거든요. 형네 사업체가 매출이 얼마나 되냐부터, 형이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냐부터. 아니, 난 그냥 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그러긴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어마어마하게 욕심도 많은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맨날 나랑 우리 형이랑 비교하고 나보고 못난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 돈 벌려고 지방까지 와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에 대해서 뭘 물어봐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도 지금 지방에서 전화만 받아서 뭐라고 확답은 못했는데 여동생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의심 가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여동생분은 저보고 같이 뭘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이, 설마하니 제가 우리 친형 가정 파탄 내려고 그런 짓 하겠어요? 형수, 일단 제가 내일 급하게 집에 갈 거니까 가서 좀 알아볼게요. 집사람한테는 일부러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형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동생은 몇 년 사이에 많이도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런 면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일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 당시에 시동생에게 1,000만 원을 만들어주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갚았었는데요. 아무튼 시동생은 다음날 급하게 집으로 올라왔고 동서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형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우리 집사람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너 뭐라는 거야? 아이, 당장 일어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그게 말이야.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악한 일을 벌였더라고. 형한테 접근한 그 여자 말이야. 형이 돈도 꺼줬다면서. 그 여자, 우리 마누라한테 돈 받고 형한테 접근한 여자야. 일부러 형이 잘 사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우리 마누라가 그랬대.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은 시동생의 말을 듣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이 합성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짓을 꾸민 배우가 동서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뭔가 아주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시원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소파에 털썩 앉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은 본인의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동서와 나눈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들려주었어요. 아이씨, 당신은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놈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난 왜 이 꼴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 형은 돈도 잘 벌고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웬만한 여자한테는 넘어오지도 않더라. 내가 더 웃긴 거 얘기해줘? 내가 한번 꼬셔보려고 수작도 부려봤는데 꿈짝도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랑 이렇게 비교가 되냐고. 뭐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꽃뱀 시켜서 우리 형 꼬시고 가정 파탄 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사진도 합성하고?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나도 못 가지면 아예 파탄 내버리는 게 마음 편하다고. 나는 왜 맨날 이 꼴로 살아야 되는데? 왜? 부모한테 버려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돈도 없고 남편도 그지 같고 또 이렇게 이런 꼴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너 단단히 미쳤어.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발랄하던 네가 어쩌면 이렇게 된 거냐. 우리 애들이 너 보고 배울까 봐. 나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 내가 다 못나고 그지 같아서 그런 거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녹음된 대화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동서에 의해서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적으로 낚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접근했던 여자는 보험을 하던 여자였는데 남편 죽고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고 보험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동서가 소개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동서의 가정환경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집도 얻어주고 옷도 사주고 했었기에 동서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믿고 안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예전에 동서가 힘들고 무섭다면서 시동생이 없는 집에 저녁에 와서 술을 한잔 마시자고 해서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그 다음부터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보험 설계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집안 분위기만 어수선해질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가 하도 힘들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준 적이 좀 있었어. 몇백만 원씩 두어 번 줬고, 카드값이 끊겼다고 해서 몇십만 원도 꽤 여러 번 줬고. 근데 자꾸만 연락해서 술을 사달라고 하고 술에 취해서 내 어깨에 기대려고 하는 것 같고 난 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확 끊어버리고 연락도 피했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보험 좀 들어달라며 어떤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거라고. 형, 정말 미안해. 다 내가 못난 탓이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지방에서 돈 버느라 생각도 못했어. 내 마누라가 어렵게 살고 질투도 많이 한 건 나도 아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 엉망진창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탓이야. 다 내 탓. 그게 왜 네 탓이야. 늦게라도 마음 잡고 사는 게 어디야. 난 네가 힘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나 괜찮아. 괜찮은데 네 형수가 많이 힘들 거야. 형수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 저 형수님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순간 아주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있던 아주 재미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제 팔은 소름이 끼쳐 오돌톨톨 닭살까지 일어나더군요. 도련님, 진짜 사람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나 봐요. 저 이번에 진짜 인생 공부 많이 했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전 머리가 아파서 좀 누워야겠어요. 차마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현기증이 일어나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느새 제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챙겨주던 것이 칼날처럼 되돌아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니 감히 어떤 심정이라고 말로 설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제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같이 아이들을 챙겨주고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오돌오돌 떨었고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여동생은 이런 저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했어요. 돈만 많으면 뭐해? 이 바보 같은 언니야. 머저리 같은 년한테 이렇게 된통 당하기나 하고. 얼른 안 일어날 거야? 바보같이 다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더 강하게 부딪히고 일어나야지. 동생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그저 남편 아이들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아왔더군요. 남편 사업이 잘 되니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걸로만 생각하면서 살았나 봅니다. 저는 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나약해 빠진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시동생은 바로 동서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집에서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있던 동서에게 저는 여동생과 함께 찾아가 굵은 소금을 뿌리고 냄비를 집어 던졌습니다. 뻔뻔하게 이런 저를 보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동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형님네만 다 가져야 되는데요? 왜요? 형님이 뭐가 잘났다고? 저도 좀 가지면 안 돼요? 왜 나는 맨날 그지 같은 구렁텅이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착한 척하면서 저 동정하는 거 기분 좋았어요? 아주 내가 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야 하는 건데. 아유 짜증나. 일말의 양심도 없는 동서에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죠. 어차피 이런 사람을 상대해봤자 저만 또 몸살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시동생은 결국 동서를 집에서 내쫓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주었어요. 시동생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동생의 아이들을 자주 들여다보며 챙겨주고 있고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새 시동생 곁엔 좋은 여자도 생겼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시동생은 지금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고 저희 가족은 그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가끔씩 그때의 일이 떠올라 밤잠을 설칠 때가 있지만 누구보다 제 곁에서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는 지방 어디 쪽으로 이사를 가서 돈 많고 나이도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가 바람을 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 자기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고로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답니다. 아주 황당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